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2021년 2회차였습니다. 2021년 2월 7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개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 누굽니까? 자, 저희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고 계시는 문제 유형이고요. CS 개론에서는 1장 고객 만족 관리 개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서비스의 정의라는 파트에서 학자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라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요 근래에는 리더십 관련된 학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요 몇 년 동안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비중을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해당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자, 첫 번째 키워드죠. 재구입.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신뢰감이 연속됩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가서 구전하겠죠. 그런 의미로 좀 보신다 그러면 재구입과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학자 누굽니까? 네, 굿맨입니다. 굿맨의 정의죠. 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올리버 같은 경우가 이제 성취 반응, 이행 수준 뭐 이런 관점으로 아시면 되고요. 뉴먼 같은 경우는 웨스트브룩과 뉴먼 이렇게 두 사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겠죠. 앤더슨 그럼 저희가 프로세스 문제는 없지만 뭐 코틀러 그러면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라일리는 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고객 만족 관리 개론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쉽게 자주 나오는 보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보기가 아니라고 하기 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최근에 나온 문제들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보면 그 정도 키워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번 공정성 이론과 관련해 절차상의 공정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일까요? 자, 공정성 이론 그러면 일단 상대적이라는 세 글자의 키워드가 딱 떠오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분배 공정성, 흔히 저희가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라고 불러요.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상호작용 공정성 그러면 일단 누구의 고객과 직원 이때 직원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라고 하면 분배 공정성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 되겠죠. 그러면 절차상의 공정성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영향력, 영향을 미치다 라는 정도의 키워드가 딱 언급이 될 겁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기여, 요구, 평등성 등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자, 저 세 가지가 나오는 거 분배 공정성이죠. 2번 의사소통 방식, 우호적인 정도, 흥미, 존경, 정직, 예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누가요? 네, 직원이요. 상호작용, 공정성. 3번 투입과 도출 사이, 투입과 산출, 도출 사이, 분배 공정성. 4번 인간적인 측면과 비인간적인 측면. 이거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 누구의? 직원의 상호작용, 공정성. 5번 객관적이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로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식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공정성 이론 중에 절차상의 공정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향후에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틀릴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겁니다. 9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래도 저희가 대응할 방법은 완벽하게 찾으셨습니다. 다음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경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쟁 프로세스. 경쟁 프로세스 그러면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해야 되니까 고객의 뭐보다 높아야 된다. 기대 수준보다 높아야겠다. 라는 관점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1번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기능적 활동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쟁 프로세스의 설명이 아니죠. 2번 신제품 개발,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조직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 뭘까요? 이것도 경쟁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3번 프로세스의 초점이 고객 만족에 있으며 고객의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 가능합니다. 이건 뭘까요? 네, 기대 수준과 대비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쟁 프로세스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라고 알고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핵심 키워드를 벗어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얘는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보면 저희가 교재를 볼 때 조금 더 확장된 상태로 봐야 된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 같은 문제입니다. 네, 예시와 같은 문제죠. 예시 같은 거니까 좀 이상하네요. 4번 프로세스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지만 실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핵심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반 프로세스 얘기죠. 5번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변혁 프로세스입니다. 아주 간단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휴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관련해 다음 보기 그림에서 다에 해당하는 업종 뭘까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가 지금 잘 보시면 어차피 표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있습니다. 방사면에 아래쪽에 있다는 건 일단은 뭐가 높다? 노동 집중도가 높다. 그죠?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다. 상호작용 개별화는 낮은데 노동 집중도는 높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뭐라 부르느냐? 대중 서비스라고 부르죠. 대중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시는 도소매업, 금융업, 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학교 정도가 있는 거죠. 학교도 같은 거라고 하니까 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뭘까요? 답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럼 1번에 회계는 어디 있는 걸까요? 회는 라에 있어야죠. 라는 전문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병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샵에 있어야죠. 그래서 나에 있어야 됩니다. 호텔, 항공 같이 묶을까요? 히읗 나오는 걸로. 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팩토리 가에 있는 거죠. 히읗으로 묶어요? 라고 했을 때 학교도 히읗인데요. 그래서 저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번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번호표를 딱 부여하는 거잖아요. 2번 혼자 기다리는 것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대화라도 하죠. 맞습니다. 3번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내가 여기 지금 왜 기다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날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걸 알지 못하면 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4번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에버랜드 예를 드는 거예요. 5번 뭔가 하고 있을 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아니죠. 그래도 뭐라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나갑니다.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암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Moment of Truth, MOT라 부릅니다. 유래와 관련된 인물 또는 키워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얀 칼슨 1980년대 실제로 사장으로 역임을 하죠. 39살에. 그러면서 그 1년 기간 동안 만년 적자였던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사스 항공사를 흑자로 돌려 세웁니다. 놀라운 건 직원을 자르지도 않으면서요. 이래놓고 다음에 자기 자서전에 15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MOT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경영에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번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스 맞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항공사예요. 3번 리차드 노먼. 자, MOT 저희가 알고 있는 모멘트 오브 트루스 저것을 주장한 학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스페인 경제학자, 또 다른 곳에서는 스웨덴 경제학자 난리가 나죠.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 더군다나 저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스페인 2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4번 존슨앤존슨. 이거 언뜻 잘 모르겠어요. 5번 모멘트 델라 베르다스라고 되어 있는데 모멘토 델라 베르닷이라고 있죠. 실제로 보면 저걸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MOT의 어원이 되는 스페인 2에서 온 용어가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존슨 앤 존슨은요 MOT 사례보다는요 고객 만족 경영 사례에서 훨씬 더 월등한 어떤 이 고객 접점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래와 관련된 인물 또는 키워드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해가시죠? 적용한 사례에 대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가끔 가다가 변화가 되는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접점 유형 중 전화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전화 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화 접점이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비대면 접점의 대표적인 거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실 거고요. 원격 접점은 뭐 비인격적 또는 뭐 비대면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ATM기 이런 걸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키오스크가 있을 겁니다. 전화 접점은 아시겠지만 가변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변성. 왜 그러냐면 워딩으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면 접점 가장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언어적, 비언어적 동시에 날아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대면 접점은 이 상황에 대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군다나 고객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에서의 제약 조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번 다른 접점에 비해 가장 복잡하게 일어나며 종사자의 복장이나 물리적 환경 등의 유형적 단서들을 중요한 단서로 인식합니다. 대면 접점 얘기하고 있죠. 2번 서비스 종사자의 목소리나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유가 뭘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잠재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품질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잠재적 다양성, 저게 가변성이란 얘기일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인간적 요소가 배제된 물리적 단서. 자, 인간적 요소가 배제되어 원격 접점. 4번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나와요. 행동이 그러면 대면 접점.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 또는 키오스크라고 보게 되면 원격 접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 문제를 기억하실 때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매장, 만약 매장이라고 예를 들게요. 매장에 와가지고 마음이 상한 고객이 우리한테 저기요 당신이 사장님이세요? 저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올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PC본 다이어그램의 단계별 흐름을 기억하실 때는 절대로 마음 상한 불만 고객이 우리한테 어디가 삐진 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꼭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객이 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왜 삐진 건데 첫 번째 문제의 명확한 정의가 맞습니다. 자, 다음 뭐 하셔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문제의 주요 원인 범주화죠. 범주화가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 파트 때문에 삐진 거야? 아니면 뭐 물건, 제품 공급하는 서비스 측면 때문에 삐진 거야? 큰 범위를 찾아가야 됩니다.
큰 범위를 찾아갔은 다음에 원래는 세부 사항 검토하셔야죠. 왜? 큰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삐진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저희는 뭐 하셔야 돼요? 왜 삐졌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자유 연상 기법, 잠재 원인 브레인스토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부 사항 검토. 아까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요. 범주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것 때문에 삐졌나 보다. 근본 원인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세 번째가 잘못되어 있죠. 세 번째는 잠재 원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맞는 이 뭐랄까요, 단계별 플로우죠. 간단하게. 자,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 QFD. 자, QFD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는 거, 네, 고객의 요구 반영입니다. 고객의 요구 반영이에요. 자, 분석 도구 중 품질의 집 HOQ, 저희가 하우스 오브 퀄리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품질의 집이라고 불러요. 왜 집이라 그래요? 네, 펼쳐진 전개도 모양이 마치 집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건 뭘까요? 자, 1번 계획 품질 있어야 됩니다. 2번 설계 특성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3번 기업 요구와 실행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QFD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누구의 요구요? 네, 기업의 요구. 기업의 요구야. 큰일 날 뻔했어요.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의 요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 품질 이렇게 써놔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세요. 이 HOQ 품질의 집에 들어가 있는 이 6가지인가요? 저희가 아마 6가지, 7가지 그 집 모양에 보면 아마 7가지 정도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설계 특성 간 뭐 상관관계, 설계 특성, 고객의 요구 품질, 상관관계, 설계 품질, 그다음에 계획 품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요 보기에 나와 있는 요 보기에서 아닌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꼭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구전은 아시겠지만 뭐 비공식적 또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상업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쌍방향적이 될 겁니다. 일방향이라는 건 기업이 퍼뜨리는 거면 일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2번 소비자 간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이다. 맞습니다. 3번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전을 활용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위험을 줄이겠다. 고객은 내야 될 코스트 때문에 리스크를 떨구기 위함이다. 라는 관점은 맞죠. 4번 소비자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반대의 의미죠. 절대로 이걸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고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경우 상업적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비상업적 정보.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명제가 가장 큰 명제가 지금 틀린 보기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구전과 구전행동과의 관계, 이 구전 문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기본서에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마다 하부 요소가 아마 5개 정도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5개 정도.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서에도 아마 15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방식대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때문에 좀 좋은 목소리가 아니었고 조금은 좀 그렁그렁한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를 쭉 보셨는데요. 이 문제풀이만으로 나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도 감사한 일일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 거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있는 글과 그림에 대한 거.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저 기본적으로 대표 카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보조 카페는 말고요. 저 카페로 가입을 하시면 유료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래 보시는 저 세 가지 오프라인에 판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 세 가지 온라인에 판매되는 저 이북의 형태 저 문제 중에 한 가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뭐 챕터별, 그다음에 다중 출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또는 뭐 매번 진행되는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 분석 자료 정말 다양하게 나눠진 이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밖에 못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 솔루션이 필요하신다면 저희 카페를 활용하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럴 정도로 독보적인 솔루션입니다. 활용해 보시면 아마 시험 합격에 단 한 번만 딱 접수하셔가지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시험 합격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쉬운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일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은 얘기도 안 합니다. 네, 어차피 시험 보시면 합격하시면 구독도 끊으실 테니까요. 괜찮아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엔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